그 282페이지입니다. 그 사행위에 대한 건데, 일단은 채무자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채권을 돈을 안 갚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안 갚을까 해서 이제 그 채권을 해야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주 나오는 거고, 여기에 또 유형이 많습니다. 유형이 한 10대 개씩 돼요. 많습니다. 한마디로 빼돌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보는데, 채무자의 사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사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자도 마찬가지죠. 보증을 진 사람이 나중에 와, 저 채무자가 돈이 없어. 그럼 나 보증을 서야 돼. 그럼 이 보증인도 또 그런 사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연대보증인이 자기 유일한 부동산을 형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갖는 행위, 이것도 빼돌리는 거죠. 여기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당처럼 주로 이제 허위 표시가 꽤 많죠. 허위 표시.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가 A가 있다면 이제 B 채무자가 이 C를 끌어들이죠. C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뭐죠? 허위 매매를 하거나 허위 증여를 하거나, 그죠?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 이제 제일 많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혼. 그래서 빚많은 분요, 부부간에 이제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합니다. 물론 이때 무조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 부부에 대한 경우는 또 이제 이제 배우자가 보통 2분의 1에 따른 제한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초과했을 때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를 통정해서 둘이서 통정한 허위 표시를 할 수 있죠. 통정한 허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또 이제 채무자와 수익자.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제일 잘 나온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잘 나와요. 뭐냐면,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뭐죠? 이 수익자라고 그러죠. 이 B하고 C 사이에 뭐죠? 매매 계약을 하거나 증여 계약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거나 협의 이혼 재산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이 둘 사이에 있는 이런 그 허위를 하게 되는, 그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A가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행위는요, 이 채무자와 수익자예요. 이게 잘 나옵니다. 만약에 C가 또 빼돌렸다, 다시 그 수익자, 이건 이제 전도자죠, 전도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항상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수익자와 전도자가 아니고 취소하는 행위는 요거예요. 채무자가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한 행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헷갈려 해, 보통. 그죠? 그래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행위를 취소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와 수익자지 수익자와 전처가 아니다. 이것은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죠.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 목적이라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자, 채무자가 그러면, 사실 이제 A가 B한테 돈을 줬어요. 준 이유는, 채무자는 돈이 없는데, 이 부모가 돈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 한 90대 넘으셨어. 그러니까, 이게 A 서로 알아. 아니까 B가 그래. B가 내가 돌아가시면, 자, 여기 형제가 B1, 뭐, B2, B3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6명이 있어요. 6명이. 그럼 6명이 있더라도 이게 재산이 한 50억대.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적어도 내가 빌려주는 5억 정도는 이 친구가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걸로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돌아가셨대.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연락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재산 몽땅 다 이 B1이 아니고 여기는 B6가 다 가져갔어. 그리고 한마디로 뭐죠? 이게 6명이서 상속 재산 분할을 합니다. 재산 분할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게 B1인데 제가 장남인데 불구하고 예컨대 뭐 B2하고 B2 이게 두 명이서 B2하고 B6가 갖고 나머지는 다 상속을 포기했어. 얘도 포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속 분할 협의서를 써가지고 등기부에도 보니까 아버지에서 그죠? 이렇게 B2, B3를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 즉 상속 분할 협의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 이 포기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한 번도 없어. 근데 사실은 내막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이 형제끼리 빚이 많으니까 B1이 빚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형한테 돈을 줘봤자 빚 많으니까 그죠?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놀아갖고 형은 나중에 따로 도와주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기대했는데 이 협의서 포기서 이거 사행위 취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계약을 이 협의한 날부터 거의 한 4년쯤 돼서 알았어요. 5년 되기 전에.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사행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누구한테? 여기한테. 수익자니까. 그래서 사행의 소송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6분의 1이 먹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하라. 전부는 아니지. 적어도 6분의 1은 취소하고 날 달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법무사가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하면서 B2하고 B3로 이 재산,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이렇게 6명이 보통 많이 와요. 와가지고, 법무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사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럴 때 법무사가 이렇게, 캐치를 좀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분은 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혹시, 아니면 법무사가 상담할 때, 상속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혹시 형제끼리 이렇게 빚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뭐에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빼도 5년 안에 이 사행이 스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형을 아예 상속 포기하세요. 즉,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버리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안 끝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그죠? 네, 안 갚아도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똑같아요. 이 큰 딸인데, 이게 미국 살아. 근데 이제, 남편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미국 도망가서 사는 거야. 자, 왔습니다.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난 몰랐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왔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 막내딸이 뭐 법을 또 안다고요? 본인이 다 아버지 거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기 큰언니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법무사 비용이 비싸다고요? 아주 뭐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고서 본인이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또 왔어. 근데 이제 이게 외국인이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제 자기가 귀찮다고 안 해준, 이제 갖고 온 법무사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비용 물어보는 거야, 비용. 얼마나 좀 싸면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탄을 하더라고. 와가지고 뭐, 빚이 많아가지고, 그거 난 파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빨리 포기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해줬어요. 비용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뭐죠? 이 사람 목이 얼마가 되냐면 한 1억 8천원이에요. 그럼 나를 만남으로써 1억 8천을 버는 거야. 그 얘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들어왔어.
뭐가 났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소장이 날라왔어요. 미국 한 다음에 뭐가 날라면 이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거에 대해서 사행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사행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8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그 돈 좀 아끼자고 했다가 결국에는 1억 8천만 원을 주겠는 거야. 그래서 서울고종하고 막 싸웠었는데 막 좀 소장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서 딜을 했죠. 딜을 했는데 딜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엔 하여튼 딜을 해도 한 9천만 원 돈을 준 거야. 90만 원 아끼려고 9천만 원을 준 거야. 아, 너무 아깝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상속폭이라는 개념이 잘 보세요. 상속폭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폭이란 말은 그냥 협의 분할하면서 상속폭약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폭이 아닙니다. 그런 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그 3번에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 분할 협의서는 사행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했을 때는 사행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속 포기는요 단독행위야. 이건 협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렇죠. 이 사행위로서 채권자가 해야 하는 행위, 즉 채권자가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한 사람이 그죠? 채무자가 무자력, 돈이 한 푼이 없거나 아니면 적어도 채무를 초과하니까 나한테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진 사행일 때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채무자의 사행이라는 것은요 사무죄야. 사무죄가지고 사행이 있고 무자력에 받았을 거 재산권자 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대한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냥 상속 포기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 대한 그죠 재산권이 아닌 가족법적인 게 가는 거예요. 그죠? 친족 상속주법이 가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사행위. 주로 사행위가 주로 볼까요? 만약에 자기 부동산 위에 그 저당권 부동산에 대해 약정한 제함자가 즉 무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우리가 자기가 담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계없죠.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에 대해서 설정한 다음에 팔았어. 그렇더라도 사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저당권은 안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증인은 됩니다. 사행이 됩니다. 통정행위 표시도 법령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재산권적 법령에서 뭐가 주로 이제 그렇죠. 채무자가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대물 변제를 하거나 담보권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대물 변제는 좀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이 대물 변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빚이 5억인데 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그 많은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A1부터 A10까지 10까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대물 변제하는 행위는 사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돈을 갚는 행위는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많아도요 아마 그래도 쪼달리게 하게 하는 사람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사행위가 아니지만 또 대물 변제하는 행위도 사행위가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만 돈 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대물 변제라는 걸 동합시키고 그렇게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고 보시는 게 아니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걔한테만 대물 변제해? 그죠? 왜 걔한테만 아파트 주는 거야? 그죠? 그럼 나머지는 안 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나오잖아요.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제한적 영향이 있지만 그건 상속법상의 얘기고 그건 자유의사야. 그러니까 사행의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때는 여기서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그런 포기가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가정법원에 우리가 3개월 안에 사망을 안 남다 3개월 하는 가정법원에 하게 되는 그 포기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온에 따른 재산분할. 이온 제일 많죠. 이제 이온을 하기 때문에 빼돌리는 것들, 그런 것들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빚이 많으니까 내가 너무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원래는 남편도 재산이 반반 아니겠습니까? 부인도 반반이고 그러면 남편이 자기가 빚이 많고 고생을 많이 시켜서 나는 재산 분할을 갖다가 그 아파트 그냥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재산 분할권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4년도에 나온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행의 취소가 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혼 재판을 하면서 그래서 보통 이혼 재판한 다음에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재산 분할 영화서는 뭐죠? 적어도 그 재판이 확정돼야 알 수가 있어요. 얼마가 되는지. 그건 몰라. 그죠? 남편과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탁 내보고 빚도 까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포기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 밑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혼 없이 재산분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돼야만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협의를 하고요. 또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의도 하지 않은 심판도 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행에 취소된다. 그죠? 아까 봤었죠? 상속재산 분할은 사행에 취소됩니다. 그죠? 그 의의를 볼까요? 이 의미를 상속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돼서 아까 공동상속인 6명이죠. 6명이 잠정적 공유가 된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전부를 함유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각각 상속인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유로 이행시켜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상속재산을 그죠? 돌려놓는 그걸 다른 말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돈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재산권적 법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채무처가 이 빚이 많은 사람인 채무자가 상속 분할을 하면서 자기는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관한 포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범위는 당연히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그 사람의 미달한 부분만큼이 되겠죠. 아까 6분의 1. 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은 그거는 채무자가 어떤 법령을 함으로써 그의 재산이 감소를 하고요. 감소함으로써 그 채권의 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자가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산의 감소 덩치고 감소, 부족 두 가지. 그래서 재산의 감소와 담보의 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그 적극 재산을 그죠? 적극적인 재산을 팔아먹는 거, 처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소극 재산을 늘리는 것, 채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빚을 잔뜩 져요. 자꾸 빚이 늘어나, 자꾸 빚이. 그럼 이 사람도 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 감소하는 행위도 또 채무를 늘리는 행위도
채무를 늘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소극재산, 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재산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의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 채무 초과다, 무자력이다 용어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고, 결국은 무자력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죠? 사회인은 아까 이거죠. 이 분할협의 한 날, 매매 한 날, 증여 한 날, 그 법률행위를 한 날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행위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행태별로 많습니다.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만약에 거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채무자가 연속해서 팔아먹어. 하나는 증여하고, 하나는 설정하고, 하나는 보증되고요. 연속해서 여러 개를 했다면 그 행위별로 무자력을 판단하는 것이, 그죠? 사행의 판단이 맞아요. 근데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를 일괄해서 전체로서 사회성이 있는 걸로 보자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과연 처분의 상대방이 똑같은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그렇죠? 뭐 3월 달에 팔고, 4월 달에 팔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적 이익이 근접한지, 그죠? 어떤 특별한 관계, 하나는 1,000원대, 하나는 처자한테, 하나는 매주한테 막 팔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건지, 또 그런 기준이 있다면 뭐 통틀어서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왜 봤냐? 기출문제 때문에 봤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길죠? 이 기출문제 이거 엄청 긴 겁니다. 그죠? 볼까요? 채무자가, 보세요. 죽으세요. 연속해서 여러 번에 할 때는 하나의 행위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전체로서 판단할 수 없다? 아니죠.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죠. 틀린 거죠? 그 부분이 틀린 거죠.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 틀린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게 문장이 길 때는 항상, 요즘에는 문장이 길게 나와요. 길게. 그러니까 옛날 공부할 때는 그냥 뭐는 뭐다 그냥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딱 나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나오긴. 그러니까 별에 떨어진 거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 있는 교과서 중에 하나 나오긴. 그죠? 예.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한마디로 채무자가 하는 사행위 종류가 뭐 아주 무궁무진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머릿속에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빼돌릴까 머리를 쓰겠죠. 그게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기 뭐 쭉 가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 10개, 15개까지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일단은 제일 넘버원, 제일 많은 게 이거죠. 1번. 제가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상담 똑같이 했어. 와가지고, 그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되는데, 집이 지금 3억 5천짜리인데, 나 이거를 갖다가 파산을 해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요? 골아프죠. 왜냐면, 지금 빚은 5억인데, 집은 3억이래요. 상환 안 되고, 그러면 이걸 폐업하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보세요. 빚이 5억인데, 자기는 지금 3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들은 취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그렇다고 이게 경매가 들어오면 길에 나갈 거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얘기, 사실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3억은 다 건질 수 없지만 어떻게 그래도 방학 하나도 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걸 파산을 시켜버리면 어떡할까? 왜냐면 빼돌리는 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소송당하니까.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때는 일단 집을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놀아주고 나머지 3,200만 원 남잖아요. 압류금지 범위. 그러니까 압류금지 범위가 3,200만 원이야. 3,200만 원이고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거 150만 원씩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4천만 원 돈이야 되는, 적어도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팔아가지고 4천만 원짜리 집에도 하나 가게 놨겠죠? 3,200만 원에 3,200만 원. 그러니까 딱 맞춰야 돼. 우리 최우선 변제 금액이 3,200이니까 3,200에 월세 한 50만 원짜리 가능이 났잖아요. 낫겠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날아가느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하튼, 근데 이게 사행이 성격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한두 번 해봤는데요, 이것도. 보통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제일 많은 게 처분행위죠. 자, 주로 뭐죠? 채무소가 있는데 주로 채무자가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일한 재산이야. 나오죠? 그러니까 유일한 재산이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또 이걸요. 뭐 자기 주로 가족들한테 좀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 형한테 무상으로 줘.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빚도 많은 사람이 줘.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빤해. 이름도 비슷해. 이름도 김말도. 이름이 거의 같아. 가족이란 거 알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무상을 양도합니다. 또 나오죠. 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일부 채권자한테만 대물 변제를 줍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사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8년도 판례. 똑같은 얘기죠. 이제 8년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물론 우선권이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우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선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물 변제라도 우선권이 있으면 상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우선권자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걔한테. 그죠? 맞죠? 그래서 상해가 아니다 할 수 있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밑에 언더라인. 그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자, 이번에는 지분이 있는데 자, 집이 있으면 뭐래요? 아까처럼 3억짜리 집이면 뭐래? 저당권이 5억이야. 그러면 그런 집을 자, 그러한 집을 뭐라 합니까? 그러한 집을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당권에 있는 채권액이 담보 재산가액을 넘어. 그러면 그거 팔았다고 사행이에요? 그 사행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건 팔아야 돼요. 팔아가지고. 그죠? 네, 그건 사행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다 가져요. 오래 모자라. 그죠? 그래서 그건 사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제는 사행이 아닙니다. 돈을 갚는 거는 사행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 대물변제, 대물변제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갚는 것에 대해서는 사행이 안 됩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세모예요. 그죠? 세모죠? 아까 하셨죠? 그러니까 대물변제는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 보시면 마시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인적 담보 부담. 그죠? 자,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주채무자 소유의 그 아파트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이 이미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얘기야. 저당권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 물건의 가액하고 그 채권 최고액을 이미 채무액을 초과해. 이미 깡통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우리가 그 연대보증이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사행이에요? 사행이 아니에요. 그죠? 사행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팔았다 해서 사행이 아니고 적어도 그죠? 지금 이거죠. 보시면 이렇게 계산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이렇게 이미 A가 B한테 돈을 줬는데 B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 저당 이 집값은 자 집의 가치 그 담보 물건 가치는 5억인데 이미 저당권이 7억이에요. 그럼 이미 이건 사행이 그걸 팔았다고 해가지고 사행이라고 할 수 없죠.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얘는 두 번째, 그렇죠. 물적 담보, 그렇죠. 주로 물적 담보에 대한 부담. 그러나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빌리고 그 어떤 아까 이 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마디로 저당권 등기를 한 사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이미 권리 얻었죠. 얻었기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은 게 사실은 6번이죠. 그죠?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자 아까처럼 보세요. 아까 이 사람이 자 B가 자 경매가 들어왔어요. 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요 자기 친척 갖다가 여기다가 자 친척을 보죠. 한 3천만 원 정도의 소액 임차인을 줘요. 그죠? 근데 살지도 않아.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아파트라는 것은 세 주기 어렵잖아요. 아파트 안에 조그만 방을 새로 때 너무 드러나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소액임차권 설정하는 행위는 뭐예요? 나중에 경매됐을 때 얘한테만 소액임차권 주겠다는 거죠. 보증금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소액임차권 설정하는 행위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채권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계할 수 있냐. 그런데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가 많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10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에게, 그 중 한 명한테 짜고서, 야, 너한테만 줄게. 라고 팔고서, 팔은 다음에 그 매매 대금 채권을 받는 대신에 그 사람의 채권과 상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팔아가지고 걔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은? 그죠?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그 채권자한테만 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가령, 옛날 말이죠. 가령 그렇더라도 설령 그런 얘기죠. 매매 가격이 설사 매매 가격이 싼 것도 아니야. 상당하더라도 심지어 더 비싸게 줬더라도 그렇게 파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많은데 얘가 집을 얘한테 여기서 5억짜리 집을 5억 5천만 원에 팔았어. 그리고 얘한테 빚진 거 6억을 까. 그럼 나머지 A2, A3는 뭐예요? 돈 하나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상계로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연하게 이것은 사행위가 될 수 있다. 것들이 이제 7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8번이죠? 8번 아까 봤던 거. 이게 아예 내가 빚이 많으니까 상속 분할을 해가지고 안 받아. 그래서 거기에 상속자산 분할을 해서 공동사상의 공동에 대해서 사행이 될 수 있는 거 봤었고요. 9번은 이제 아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건 채권자가 특정물 채권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였었네요. 그래서 그 특정 채권을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A가 B한테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매매라는 그 소유권 등기 자 보세요. 우리가 사행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받은 채무자의 그 사행으로 인해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사행의 취소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 채권자가 B한테 매매를 했을 때, 야, 나한테만 등기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특정 채권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듯이 우리가 부동산을 제일 잘 나옵니다. 부동산을 양도를 받은 사람이 그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중 매매에 대해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런 얘기죠. 제일 먼저 양도받았더라도 그 제2양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그렇죠. 자꾸 우리가 누구한테는 담보를 제공하고 누구한테는 담보 보세요. 여기 채권자가 많은데 자, 얘한테만 저당권 설정해줘요. 그럼 얘는 우선 민주권자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행이 되죠. 얘가 담보를 하니까. 그래서 보통 담보권 설정하는 행위는 특정 채권자한테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물론 빚을 받는 사람 입장이었을 때는요. 빨리 걔한테 협상해가지고 걔를 갖다가 어떻게 꼬드기든 야단치든 해가지고 나만이라도 저당권 설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그죠? 자기 앞으로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면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죠. 야, 내가 그래도 먼저 갔는구나. 그런데 그걸 나중에라도 다른 채권자가 알게 되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넘어가느냐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2009년 판례는요. 예외적으로 그걸 설정하는 행위를 했는데 불구하고 사회행위가 되느냐 문제 됐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채무자가 사업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보세요. 내가 어떤 원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올해 추석 때 내가 빚이 5억이야. 근데 올해 추석 때 어떤 백화점에다가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어. 그래서 그 납품을 위해서 내가 다시 또 2억을 빌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신규 자금 같은 거 어떤 것을 위해서 돈을 빚는 행위는 그게 정당하다면요. 그것이 사행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좀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채무자가 신규 자금의 융통, 죽으세요.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채무의 유예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한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한테는 손해니까 사행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신규 자금의 융통 없이 그러니까 신규 자금의 융통을 위해서는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바꿔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행위 같은 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 그렇죠. 갑자기 그 채무자 부동산을 제함자한테 전세권을 줍니다. 그럼요. 그 제함자는 전세권을 받잖아요. 우선권을. 그렇게 주면 안 될 것이고요. 또 소멸시효 이익포기도 소멸시효 이익포기도 사행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제일 많은 게 물론 이제 채권자 중에 한 명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지만 제일 많은 게 또 이거예요. 그래서 K1이라는 사람이 K2한테, 그죠? 얘한테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제일 많은 게 또 채권 양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채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보세요. 자, K1이 사람이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보문고에다가 여기다가 납품을 이제 납품한 물건이 있습니다. 또 재고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이 지금 한 7억이에요, 7억. 자, 이 7억을요. 자, 그럼 근데 여기도 가끔 원단 가게라든지 이렇게 물건 주식가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채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가 사업하다 보면요. 한 몇십 명 돼요. 그죠? 많습니다. 좀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많은데, 원래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 당시에 이게 10억 되고 이건 7억이니까 예전에 했을 때는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돌릴까 머리 쓰고 있다가 일단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중에서 4억이라는 돈은 이 4억을 K1이 여기에 있는 Y한테 이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보통은요, 보통 사업자들은 이 채권을 갖다가 누구한테 양도해버려. 얼마 전에도 그 아주 유력한 출판사에서, 그죠? 이렇게 양도했어요. 교부에서 파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망하는 거야. 도산동에. 그죠? 조금만 해라도. 큰 기업에서 출판을 해놓고 돈 잔뜩 모아놓고 여기는 양도하면요. 여기 있는 기업들은 뭐 돈 있어요? 조그만 것들 다 망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중에 대표자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소송도 못해요. 나쁜 놈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중에 A1, A2가, 그죠? 소송합니다. 이 채권자가 이 당시에 양도하는 행위, 이 계약 당시에 이게 5월 4일날 했는데 그 당시에 빚이 이게 20억이다. 그럼 이미 채무가, 재산은 7억이지만, 그죠? 채무가 20억이죠? 그러면 사행이다 해가지고, 이때, 누구를? Y를 상대로. 사행인 항상 이 채권을 받은 사람인 수익자가 얘 아니에요. 채권 양수인을 상대로 얘가 사행이 취소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제일 많죠. 보통은 이게 사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요, 밑에 판례는 이 사행위가 또 안 되는 걸 그랬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왜 됐다 안 됐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원래 세상에 그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어떻게 딱 되고 안 되고 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그게, 어렵다고 안 된다고 또 짜증을 내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죠? 자, 볼까요? 자, 14번은 뭐냐? 14번은 채권 양도의 통지를 물어본 거야. 물어본 게 양도가 아니고 통지야.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오늘 배울 건데, 자,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세요. 채권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이 채권 양도가 허위 양도를 해서 나중에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계열사한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양도하는 행위가 사행이죠. 이게 통정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채권 양도한 다음에 얘한테 양도의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그러면 이 통지하는 행위가, 이게 관념의 통지인데, 이 통지하는 행위가 사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이 행위가 사행해야 돼야 돼. 이게 사행이 돼야지 통지 사행.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이게 사행이가 아니야. 이 당시에 5월 4일 날 할 때는요, 빚이 20억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6억에 6억.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담보도, 여기 둘은 담보도 있어. 담보가 있는데 뭘 해?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양도가 취소가 아니라면, 요거 아니라면, 이건 또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요. 그러니까 원래 양도는 많이 되는데, 사례는 즉 거예요. 2012년 볼까요? 지금 물어보는 거. 채권 양도가 사행위가 아니야. 근데 통지만 사행이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양도 행위가 안 되는데 무슨 통지 행위가 사행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를 잘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좀 길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법무사는 너무 어렵게 한다 말하는데, 긴 게 아니고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저런 거 틀렸나 싶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볼까요? 취소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정이고, 한 경우 이를 취소해서 원상 회복을 해서 결국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보존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란 것은 그 채권을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양도 계약 체결을 하고 양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는 것은 그건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대항하는 요건이다. 근데 이 사안에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행위가 안 됩니다. 근데 통지가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좀 골아픈 게 뭐냐면 이미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채무자가 지금 을이에요. 자, 을의 소유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갑1, 갑2,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채무자 재산이 만약에 이게 지금 5억이에요. 집이. 그럼 5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공장이다. 공장 될 거예요. 공장. 도시 공장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5억이다 이거야. 공장이.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있어요. 이미 은행에.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는 실제 이게 3억입니다. 근데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원이었어. 그러면 3억이죠. 그러면 근데 이것을 여기 있는 다른 업자한테 얘한테 판 거야. 그러면 왜 그 많은 채권자들한테 얘한테만 줘? 이게 유일한 재산에 대한 파는 행위니까 이거는 사행이죠. 빼돌렸잖아요. 얘 못 받잖아. 근데 이때 취소할 때 취소의 범위가 문제인데, 취소의 범위는 일단은 이 5억에서 3억은 이미 먼저, 그러니까 얘들보다 선순위는 빼야죠. 어차피 얘들은 못 받는 얘보다 수순이니까 실제 5억을 빼돌린 게 아니고 얘는 뭐예요?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을 빼돌린 거죠. 빼돌린 범위가.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양도를 한 물건에 대해서 그 담보 물건이 있다면 거기서 피담보 채권은 공제한 부분이 빼돌린 것이지 공제를 하지 않고 빼돌린 거 아니다. 그 부분을 소장에 써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목적물, 아까 그 물건 중에서 자, 일반 채권자들이 그 담보에 대해서 제공되는 그 책임 재산은 결국에는 뭐죠? K은행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5에서 3억 뺀 나머지 부분만이 여기에 담보가 돼야 되는 거를 파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글로 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근데 그 피담보 채권액이 어떤 경우는 그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해. 여기 또 2번이 K3 은행이 또 있어. 근데 3억이야.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 가액이 합치면 6억이야. 목적물은 5억이야. 그러면 초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얘한테는 사기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했다는 그것이 양도했다고 무슨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쭉 나왔지만 기출문제가 저당권에 대한 사형의 양도 행위는 나오죠.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해야 됩니다. 시가에서 저당권의 채권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보실까요?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요. 자, 이 공장의 시가는 자, 시가가 5억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얘한테 5억이 있어요, 빚이. 값 5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만 돈 준 거야. 어차피 난 망하는 마당에 얘한테는 좀 잘 보여야 돼. 얘가 또 밀어주다니까. 그래서 얘한테 5억인데 이걸 갖다 줬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자, 나중에 을하고 값 5 간에 매매 계약서를 줍니다. 소장 쓸 때 그 계약서를 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4억에 파는 거야. 아니? 그죠? 이건 또 뭐야? 그럼 보세요. 월을 쓴 거야, 월을.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사행이 취소할 때, 이 4억에서 3억을 뺀 1억만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시가 5억에서 3억을 뺀 2억만 취소해야 되느냐? 판례 뭐라고요? 시가로 2억을 취소해야 되는 거야, 2억을 취소.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시켜도 나중에 결국은 더 뺏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운시켰다고 법무사가 이거 모르면요. 그냥 1억만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송에서.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시가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세요. 이게 빚을 진 상태에서는요. 싸게 판다고요. 싸게 판다고, 그죠? 네. 자,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이 이제, 그래서 거기 2009년도 승진시험, 3번 승진시험 나왔던 것이고요. 나오죠? 시가에서 뺀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또 안 나와. 간단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이번에는 또 사례가요, 2개가 나와. 왜냐면 또 사업자가 또 집이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을이 빚이, 참, 요래는 그건 공장이고, 요건 또 자기 아파트가 또 있어, 아파트가. 여기.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보세요. 자, 공동담보, 아무튼, 이게 은행이 을에 대해서 공장과 아파트를 다 공동담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이 공동담보가 설정된 여러 개 중에서 하필 먼저 아파트가 먼저 팔려. 그죠? 그럼 일부를 팔았을 때 그때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각 가액에 비례해서 압류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게 한 3억이라면 이 사람은 3억을 가지고 이 K2은행은요 3억을 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이 중에 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5억에서 3억을 빼야 되느냐? 아니면 너는 1억 5천,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을 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는 어떠고요? 안 분해지 않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보시고, 3번. 따라서, 판례죠. 2005년 판례도. 이 공동저당권에 설정된 수개보다 전부를 만약에 전부를 사행에 해당하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그죠? 아까 하나가 판 게 아니고 전부 팔았어요. 네, 그럴 때는 전체 가액에서 뭐죠?
피담보 채권 전액을 공제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이게 공장도 5억짜리고요. 아파트도 5억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팔았어. 에이. 그러면 이제 15억이죠? 다 팔았어. 그러면 얘한테 이게 3억이니까 1억 5천, 1억 5천은 합친 3억을 전체 빼줘야 하는 거죠. 전체 빼줘야죠? 그죠? 예. 전체 빚은 3억이니까. 그거는 7억을 빼돌린 거죠? 빼돌린 거죠? 빼돌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 공동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한 것들을 빼는 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볼까요? 1번. 우리가 수개부동산 중에서, 자, 보세요. 여러 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지함실자가 그 대위를 변제해가지고 저 채무자 소유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럴 때도 결국에는 그 채무자 소유에 대한 채권액은 공동담보의 전액을 빼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물상보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그 3번을 펼치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판례가 2013년도 7월 18일 날 나왔던 그 전합제, 전합인데 접합이 아니고 전합이에요, 전합. 예. 볼까요? 지금 이거 3번에. 자, 하나의 공유 중에서 일부 지분이 채무자 거고, 일부 지분이, 이게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물에 보면 알아요. 대부분. 자, 사업을 하면 부부가 공동을 해요. 그죠? 사업을 하면요, 본인도 남편도 불안해. 세상 모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망하는 것도 있지만 딴 사람이 망해서 망하는 것도 있으니까 보통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을1과 을2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사 갔어. 그래서 일단은, 야, 고등학교 때까지 살야 되니까, 야, 이게 사업자야, 사실은. 이게 을1이 사실은 채무자죠. 그런데 얘한테 2분의 1 하고요. 그죠? 또 부인, 처입니다. 부인한테 2분의 1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구에 보니까, 을구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뭐가 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이 전부, 을와 을투 전부, 공유지분,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담보는 저당권을 다 해. 다만, 채무자는, 우리가 등기할 때, 채무자는 남편이니까 남편을 쓰고, 얘는요, 채무자는 남편인데도 남편이면요, 아무 말도 없으면, 얘는 무상보증이냐. 그죠? 부인은 무상보증이냐. 아셨죠?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죠? 보통, 일단, 처음 딱 이사 가면서 남편이 채무자를 해. 계약서에. 설정자는 2명이야. 설정자가, 그러니까 은행하고 설정자면서 채무자는 남편이라는 거야. 그러면 부인은 자동방어로 무상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경매되면요, 둘 다 경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취소할 때. 그러면 이때 은행에서 보세요. 그러면 10억짜리를 만약에 7억에 대출 받은 거야. 대출을.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을한테 3억 5천이고 얘는 물상보증은 3억 5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얘가 보니까 빚이 많았는데 이걸 또 팔아요. 어때? 한 싸게 9억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미 있는 7억, 여기서 10억에서, 이건 시가니까 10억에서 선순위 있는 저당권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7억 다 빼야 됩니까? 아니면 3억 5천만 빼야 됩니까? 가죠. 7억 다 뺀다면, 피담보채권 전액을 뺀다면, 사이는 3억이 되는 것이고요. 3억 5천이라면 6억 5천이 되는 거야.
취소가. 그러니까 뺏어오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과거의 판례는요. 과거의 판례는 이게 얼라피 아까 똑같아요. 공동담보니까 자 공동담보 중에서 채무자 지분만 겸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공동담보에서 어느 하나가 겸해가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요 3억, 이 7억에 3억 5천씩이니까 3억 5천만 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뀐 게 뭐냐면 전체를 빼자는 걸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사망,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글로 읽으면 참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하나의 공유예요. 공유인데, 일부 지분이 채무자 거고 나오죠. 일부 지분은 무상보증일 거야. 근데 여기서 공동담보가 된 경우도 똑같다. 근데 2013년 7월 18일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괄호 안에 종전 판례는 채무자 소유 지분에 대한 남편이죠. 그 채권은 공유 지분 비율인 분담액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따라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권자 중에서 공동 설정된 수개 중에서 일부는 채무자 소유고 일부는 무상보증이 있대. 그런 상태에서 나오죠. 채무자가 남편이 그걸 누구한테 팔은 거야, 양도한 거야. 그렇다면 무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채무자 소유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공동담보권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얼마라고요? 전액이라는 거예요. 전액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집값이 만약에 예전에 목동에 10억 했었어요. 10억 했었는데 이게 지금 6억이 됐어. 6억이 됐어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자기는 10억 건 6억 됐어. 그러면 뭐예요? 전액을 빼요. 전액 빼면 뭐가 돼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 아니잖아요. 사기 아니잖아. 이건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마디로 이걸 이제 일명 깡통성사는 취소가 아니다라고 신문에 났어. 신문에 났던 판례야. 이게 올해 시험 나왔어요. 15년 나왔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전체를 본다는 게 답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판례 볼까요? 그래서 이 시가를 넘는 저당권에 대해서 처분이 됐더라도 그것이 공유라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공유 지분만큼 나누자라는 그 나누자는 판례가 이제 바뀌는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전압 판례니까 항상 나온다 보셔야죠. 그죠? 전압 판례니까 이건 뺄 수는 없는 거죠. 됐죠? 예. 볼까요? 어디 300페이지 볼까요? 이거 300페이지에 올해 시험 2015년도 판례 문제란 거였습니다. 1번 채권자 취소권이다. 어쩌는 거. 자, 문장이 이렇게 좀 세 줄씩 넘어가죠. 자, 1번 채무자 소유하고 물상보증인 공유인데 이때 저게 설정된 후에 채무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인이냐에 대해서는 채무자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작고 때 공동담보의 피담보 채권 전액이죠. 전액이 맞죠? 이건 1번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례가 이제 우리가 보면요. 물론 길게 나오는데, 강의는 사실 들을 필요 있고요. 근데 실무적인 걸 좀 많이 아는 사람이 강의 또 해야 돼요. 이쪽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가 떠오르지 않고 그렇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중요한 판례는 다 보셔야 됩니다. 전압 판례는 100%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은 80점은 너무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객관식 문제를 잘 보신 다음에 최근 한 2년치 판례만 보면요, 사실 커버는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도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례 때문에 봤었고요. 하나 더 보면 이제 밑에 두 개만 보통 이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와요. 자,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왔어요. 288로. 그럼 보세요. 이것도 자꾸 요즘엔 유행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뭐 법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공부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것도 웃겨요. 그죠?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가압류를 내가 기껏 해놨어요. 이건 배웠잖아요. 가압류 해놨는데 여기다가 자 보세요. 채권자가 A1, A2, A3예요. 그럼 채무자는 을이고 병이야. 채무자 을이야. 을이 A3한테 보세요. 가압류라는 것은 이제 다 채권자가 평등하게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을이 A3한테 가가지고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3한테. 그러면 내가 이게 1억이고 얘는 이제 5개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없다면은 충분히 거의 한 9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들어온 바람에 5대 1로 받아. 우리가 가압류다면 저당권은요. 물론 얘가 우선권인 거 아닙니다. 집행법상 가압류하고 저당권이 우선권이 있지만 선행하는 가압류에서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분배당 받아요. 안분배당 받으면 뭐래? 얘가 적게 받는데 벌써 더 크니까. 그럼 얘 때문에 내가 받았을 금액이 9천만 원인데 3천이야. 그러면 그때 아이 그건 뭐 운명이세요 라고 법무사가 해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이건 속잔 냅시다고 해야죠. 이건 사행 아니야. 이것도 사행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그 2번이 거예요. 가압류에 대해서 제함자에 부담한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물상보증을 하는 행위는요, 그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사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할 때, 판례에서 탁탁탁 내니까, 실무를 한 사람들은 판례 그런 것만 탁탁 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 실무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시 공부하는 스타일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하여튼 그래도 뭐 또 우리가 공부는 공부니까 항상 또 문제를 보면 맞출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구나. 이 사행이 시작까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정말 이거는 이거 알아두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맞지도 못해요. 못 맡으면 내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모르면 또, 괜히 상담한테 내가 상담을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소송에서 이길 것도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딴 데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 운명이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 의사로서 사회의사인데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